헌재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명태균 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됐는데요.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와 특검법 처리라는 두 개의 공을 넘겨받은 최상목 대행의 선택이 관심입니다. 관련 내용 법적인 시각으로 짚어봅니다. 김성수, 서정빈 변호사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 이런 판단을 내렸는데요. 먼저 헌재 판단 배경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헌재가 이렇게 위헌을 판단을 하면서 그 근거로 든 것들이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이제 대통령은 국회가 이 재판관을 후보로 선출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임의로 그 임명을 거부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명권에 대해서는 권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제 헌법 수호를 위한 의무이기도 하다라는 점을 하나 들었습니다. 예. 이제 그리고 지금 그 최 권한대행이 주장했던 내용들 중에서 이제 추가적인 국회의 그런 협의가 필요했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물론 이제 당시에 이 계엄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라는 그런 일이 발생하긴 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있었던 그런 여야 간에 합의된 내용들을 무위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협의대로 이 임명을 했어야 된다라는 점을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뭐 그밖에 이제 뭐 적법성과 관련해서 당시에 이제 한 가지 쟁점 중에 하나가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별도의 표결을 거치지 않고 이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이미 선출하기로 한 그 국회 의결이 있었고 그 직후에 이 국회가 선출한 그 후보들에 대해서 이 한덕수 권한 대행이 여기에 대해 임명을 하지 않고 미루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결국에는 또 다시 탄핵 소추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봤을 때 당시에 이 권한이 침해되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국회가 다시 한번 이 점을 문제 삼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원식 의장이 대신해서 국회의 권한을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 심판한 것도 적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결국에는 위헌에 대해서 전원이 일치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예. 사실 이게 뭐 어쨌든 간에 임명 시기에 대해서는 못 박지를 않았는데요. 뭐 구체적으로 규정이 없는 부분인 건지 아니면 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아예 없는 걸까요? 좀 어떤 장치가 되어 있을지 궁금한데요. 예, 이번에 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권한쟁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와 별도로 사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 지위 확인 청구, 이 취지를 통해서 결국에는 즉시 임명하라는 취지의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해달라는 이 청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이 권한쟁의의 대상 자체가 이 헌법상의 위반 여부를 판단을 하는 것이지 뭐 즉시 임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심판의 이 목적의 방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하를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헌법재판소에서 즉시 임명을 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법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법 66조를 보면 66조에는 헌법재판소가 이 부작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판 청구를 받아들인 경우에는 이때는 피청구인 그러니까 이 청구의 상대방은 결정 취지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것은 명시가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헌법 71조를 보면 헌법 71조에서도 헌법재판관은 9인의 재판관이 구성되고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법적으로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는 결국에는 다시 한번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최상목 대행이 즉시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냐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만약에 계속해서 임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국회 측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한덕수 총리 때처럼 결국에는 탄핵을 검토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탄핵을 다시 한번 이 결정을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부분이라든지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탄핵 이외에 뭐 법적으로 임명을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겁니까?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에 어떤 규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이제
즉시 따르라는 어떠한 취지의 뭐 법적인 쟁점을 이제 또다시 문제 삼을 수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즉시인지 아니면 이 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 이것이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최상목 대행이 일단은 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다만 지금 현재 이 결정의 내용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검토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지가 하나의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쟁점이 있는 것이 한덕수 총리가 지금 현재 이 최상목 대행이 대통령의 권한 대행이 지금 업무를 수행하게 된 이유가 이 헌법을 보면 저희가 헌법 71조에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면 이 총리가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직무가 정지된 경우에는 이 정부 조직법에 따른 이 순서에 따라서 국무위원이 진행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정부 조직법상의 이 순서가 기재부 장관이자 부총리인 최상목 대행이 이 한덕수 총리의 다음 순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최상목 대행이 이 부분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만약에라도 한덕수 총리의 이 탄핵 사건이 지금 현재 변론이 종결돼 있고 심판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 결정을 통해서 만약에라도 파면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한덕수 총리가 돌아와서 다시 한번 권한 대행의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기다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사실 시기가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스러운 것 같은데 최 대행이 연휴 동안 고심할 거라는 분석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다음에 판단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하는데 말씀하신 내용이랑 좀 다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맞습니다. 이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라도 다시 파면이 되지 않고 직에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이 대통령의 권한 대행은 총리인 한덕수 총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최상목 대행이 만약에 한덕수 총리의 이 파면 여부가 그 가까운 시일 내에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판단을 하는 것보다는 한덕수 총리가 판단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쟁점이 되는 것이고 이 한덕수 총리의 지금 사건이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변론은 지금 종결이 되어 있고 이제 언제 결정이 나오느냐만 쟁점이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이 법이나 헌법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이 위반이 있다라고 했을 때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반인지까지도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헌재의 판단도 저희가 어떻게 될지를 지켜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가 뭐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뭐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참여 여부잖아요. 임명이 된다면 참여를 할지 말지는 어떻게 정하게 되는 겁니까? 일단 임명이 됐을 때 뭐 지금 8인 체제에서 9인 체제로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이 이제 가득 차게 되는 건데 다만 이제 탄핵 심판에 실제로 이제 마 후보자가 그래서 재판관이 됐을 때 관여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헌재의 그런 판단의 몫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재판관 회의 등을 거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이 마 후보, 마 재판관이 참여를 할지 여부를 일단 한번 회의를 거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이제 마 후보가 임명이 되고 또 실제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있어서도 관여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지난번에 종결됐던 그 변론기를 한 차례 더 열어야 될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판단을 하는 재판관들의 구성이 변경이 됐을 때에는 이 형사소송법을 준용을 해서 변론갱신이라는 절차를 한 번 더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론 기일을 다시 한번 잡고 그 전에 있었던 그런 공판, 그 변론 과정에서의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요지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하는 그런 기일을 잡게 되는데 이제 이 점은 사실 이후에 선고 기일이 언제 잡히는지와 상당히 좀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점을 관심을 갖는 이유가 만약에 마 후보가 임명이 돼서 재판에 관여를 하고 또 변론 갱신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선고 기일이 또 그만큼 늦춰질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변론 기일이 만약에 갱신이 돼서 앞서 있었던 그런 과정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갱신 절차를 거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헌법재판소의 입장 그리고 국회나 윤 대통령 측의 입장에 따라서 이 변론 기일이 상당히 조금 길어질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만약 뭐 윤 대통령 측에서 앞서 있었던 그런 절차들을 최대한 정식으로 다시 한번 그런 조서들을 확인을 하고 또 녹음된 내용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된다. 정식적인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이 변론 기일이 한 번이 아니라 뭐 두 번, 세 번 이렇게도 길어질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다만 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점은 이 최근에 이 형사소송 규칙 하나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론 갱신 혹은 이 공판 갱신 과정에서 상당히 그 절차를 간이하게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만약 뭐 변호인 측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런 갱신 과정을 정식으로 거쳐야 돼서
그래서 공판에서 녹음된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청취를 하게 되는, 그래서 재판이 상당히 길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은 이런 녹음 파일을 무조건적으로 청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이 그 녹음 파일에 대한 녹취록에 대해서 그것을 읽고 요지에 대해서 양측에다가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상당히 간소화된 절차로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앞서의 사항이 그래도 조금 더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는 사항입니다. 예. 아무래도 근데 탄핵 심판에서 간이갱신 말씀하신 절차가 좀 적용될 경우에는 윤 대통령 측에서는 조금 더 선고가 미뤄지길 바라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발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만약 그런 절차들이 간이하게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윤 대통령 측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규정 자체는 일단은 형사 재판에 정면으로 적용되는 규정이고,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규정들이 탄핵 심판에서 준용될 수 있다 하더라도 모든 규정들을 그대로 다 적용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안의 중대성을 비추어 봤을 때 기존의 방식 그대로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짚고 넘어가야 이후의 판결 역시도 정당한 방식으로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상황이 실제로 현실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제 생각에도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보다 기간 그리고 시간을 소요하더라도 정식적으로 앞서 있었던 그런 공판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예. 이 간이갱신 절차라는 게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형사 재판에도 다 적용할 수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형사소송 규칙이 이제 144조 부분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 이제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런 법이라든지 이 규칙이 개정됐을 때는 이 시행 시기라든지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이 가장 하단에 있는 부칙을 보면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칙을 보면 1조가 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 이 2조가 시행 당시 법원에서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 사건 같은 경우에도 법원에서 계속 중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부칙 2조에 따라서 결국에 이 갱신 절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떻게까지 그럼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말씀 주셨던 이 간이적인 이 진행 과정과 관련해서 이 녹취의 내용에 관해서 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일부 녹음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다라는 취지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녹음을 들을 수 있는 이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또 이 갱신 절차에서의 기일이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 개정이 돼서 이 개정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도 저희가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아직 뭐 구체적인 예시가 나와 있는 게 없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재판관이 바뀐 경우도 있고 안 바뀐 경우도 있잖아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이갱신 절차가 적용이 됐을 때 좀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실까요? 예, 이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 이 갱신 절차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재판부가 변경이 됩니다. 재판부가 변경이 되는 이유가 이 통상적으로는 재판관들이 2년에 한 번 정도 이 다른 법원으로 일단 그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인사이동이 있고 예. 통상적으로 1월에서 2월 사이에 이제 인사이동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저희가 재판을 진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데 그 재판부의 변경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이 사건을 진행하고 있던 재판부의 이 그 판사들이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이 심증의 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변경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양측 검찰과 이 당사자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갱신을 하는 이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인데, 이 갱신 절차에 있어서 이 양측이 뭐 간이적으로 이 부분을 진행하는 것에 이해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간이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전체 이 지난 공판에 대한 녹음 파일을 다시 한번 재생을 하면서 이 바뀐 재판관이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실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숙지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수개월씩 걸렸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 재판이 지연되는 사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이에 대해서 일단은 이 법원에서는 이 형사소송 규칙을 개정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방지하겠다라고 하면서 만약이라도 이 양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녹음 파일에 대한 녹취서라는 것이 이 영화 대본처럼 누가 이렇게 말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기재가 되는 겁니다. 녹음 파일을 그대로 듣고 작성을 하는 그런 것들인데, 이 녹취서를 통해서 이 갱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저희도 이 녹음 파일을 듣는 것보다는 이 녹취서를 본다고 하면 굉장히 빨리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제 조금은 갱신이 용이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자, 설명해주신 간이갱신과 더불어서 또 다른 변수로 거론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마 후보자 스스로가 이 탄핵 심판에 대해서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는 것 아닐까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적 규정이 있습니까? 일단 회피 같은 경우에는 뭐 제적 기피 사유가 인정될 때 재판관 스스로가 뭐 예를 들어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려운 그런 사유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결국에는 스스로가 그 심판의 자리에서 물러서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변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애초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기존의 8인 체제로 이 재판을 끝내겠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회피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걸로 보이고, 만약 이제 9인 체제로 일단은 심판을 다시 한번 재개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이 회피 사유를 들어서 뭐 재판에서 그렇게 물러설지,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사실 그 상황이 됐을 때 굳이 9명이서 재판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이 마 후보자가 뭐 회피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검토할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뭐 다시 한번 그때 가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됐을 때 뭐 평의를 거쳐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마 후보자 스스로가 회피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이 회의 그리고 이후에는 이 권한 대행에도 허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회피 여부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근데 그 점이 실질적으로 현실화되는 문제가 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애초에 이 재판에 관여를 하지 않던가, 혹은 관여를 했다면 9인 체제로 결국에는 심판을 마무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혹시 마은혁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이 되고 나서도 8인 체제로 선고를 내릴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법적인 문제 제기가 좀 양측에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상당히 반발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마은혁 후보자가 결국 임명이 된다라는 것은 결국 국회 측에서 이 최권한 대행에 대해서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했고 그게 인용이 됐기 때문인데, 이렇게 후보자가 결국에는 임명이 된 과정에서 재판에 투입하지 않고 이전 그대로 8인으로 끝을 낸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렇다면 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비판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거고, 결국에는 9인 체제로 완성하지 않고 8인 체제로 끝낸다라는 것은 결국 졸속한 그런 심판을 꾀하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9인까지의 재판관에 다 임명이 완료가 된 이상 8명보다는 9명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것이 윤 대통령 측에서 이 피청구인 입장에서는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더 적절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도 제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고려했을 때, 그런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아무래도 윤 대통령 측의 그런 비판들이 또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자, 지난달 25일에 변론이 종결되면서 이제 헌재가 재판관 평의를 진행 중인데, 통상적으로 평의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예, 이 평이라는 것이 이제 선고를 위한 평의가 진행이 된다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계속해서 평의를 진행하는 이 절차는 거칠 것으로 보이고, 이 최종적으로 이 각자의 의견을 이 결정하는 그 부분에 대한 평의 이전까지는 아무래도 그냥 서로의 의견을 계속해서 나누는 그 의논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쟁점이 되는 것이 사실관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이 부분이 쟁점이 있는 것이고, 그 각각의 사실관계가 인정이 됐을 때 지금 현재 국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이 법리적인 해석까지도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각각의 재판관들이 이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본인이 봤을 때는 이러한 증거와 이러한 증거를 봤을 때 이것이 인정이 된다라고 볼 수 있다라든지 인정이 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논의를 하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수기가 됐다라고 봤을 때는 이제 그렇다면 각자의 의견을 정리하는 절차를 거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 마지막 절차에서는 결국에는 주심 재판관이 일단은 가장 먼저 이 사실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임명 시기가 이 최근인 순서의 재판관부터 순차적으로 일단 의견을 내게 되고,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이 의견을 내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을 정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고, 이에 대해서 만약에 만장일치라고 한다면 이 만장일치에 따라서 이 사실관계나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될 것이고, 만약이라도 소수 의견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별개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보충 의견, 뭐 반대 의견 이런 것들을 각각 또 정리하는 이 절차를 거쳐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진행하는 것을 평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엔 아무래도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주요 사건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평소보다는 또 장소와 시간을 좀 비공개로 한다든가 도청 방지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 평의가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논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더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평의가 열리는 장소에 도청, 감청, 방지 장치를 설치를 했다라고 하고 또 그리고 이 재판관 외에는 이 재판소에 출입을 이제 일정 장소에 대해서는 금하는 그런 조치도 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이 2017년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이 외출이라든지 외부 일정을 자제를 했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이야기가 이제 조금이라도 뉘앙스가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그때 당시에도 자제를 했었고 지금 구내 식당을 이용해서 식사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보안에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헌재 시간이 돌입했는데 앞으로 어떤 판단 내릴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공수처 이야기 해보죠. 검찰이 어제 공수처 압수수색에 나섰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사실 지금 윤 대통령과 관련된 그런 수사, 특히 이제 공수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런 쟁점들, 논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영장을 어디에다가 청구를 하느냐 이 부분이었습니다. 네. 결국에는 뭐 체포영장 그리고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공수처에서는 청구를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 측 이제 주진우 의원이 공문을 하나 공수처에게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윤 대통령의 사건과 관련해서 이 중앙지법에다가 영장을 청구한 그런 사실이 있는지를 물었고 네. 여기에 대해서 당시에 이제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과 관련된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라는 회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제 윤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이 이 내란 관련된 그 증거 기록들을 검토를 하다가 이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관련된 그 혐의에 관련해서 그 영장 일부를 중앙지법에 먼저 청구를 했다가 일부가 기각된 것이 있었다. 그래서 결국 공수처는 이 사실을 숨기고 서부지법에다가 뭐 체포영장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결국에는 이 영장 쇼핑을 한 것이다라는 그런 주장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당시에 윤 대통령과 관련해서 영장을 청구한 것은 뭐 체포영장 혹은 구속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은 없고 다만 이제 통신영장을 청구를 했다가 기각된 적이 있다. 네. 그리고 그 사유는 다름이 아니라 관련된 중복된 그런 영장들이 청구가 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취지로 기각이 된 것이다. 라고 이제 반박을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최근에 이제 오동훈 공수처장 등 포함을 해서 이 관련자들을 허위 공문서 작성 그리고 공용 서류 등 무효죄 등의 혐의로 고발을 했고 이제 이 점을 수사하기 위해서 검찰에서는 이 공수처를 압수수색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오동훈 공수처장이 실제로 뭐 소환 조사에 임하느냐 이것도 조금 관심이 기울여지는데요. 아무래도 또 이제 검찰과 오 처장이 좀 각각 어떤 점을 들여다보고 소명을 해야 될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이제 쟁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이 공수처에 질의를 했었고 당시에 이 영장을 중앙지법이라든지 다른 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물었었고 공수처에서는 이 부분 사실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자료에는 공수처에서 이 윤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 압수영장이라든지 통신영장을 신청한 것이 있다라고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고 네. 다만 현재 공수처에서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 통신영장 같은 경우에는 이 여러 피의자들에 대해서 같이 묶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단독으로 이 지목한 그런 영장이 아니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고 있고 이제 압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피의자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목이 되어 있었지만 다만 이 압수수색의 대상 자체는 이 주요 사령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이었지 대통령에 대한 부분이 아니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이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했을 때 공수처에서 답변했던 내용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것을 볼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단 검찰에서는 이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영장 청구 당시에 어떠한 사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답변을 작성할 당시에 이 영장이 기각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 문서를 작성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장 청구에 관한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 공수처에 대한 답변 내용을 작성한 사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작성 경위라든지 그리고 또 현재 지금 공수처에서는 그런 부분 관련해서 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기 때문에 착오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도 허위 공문서의 작성에 이 죄로 해당할 수 있는지까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만약에 이 대통령 측의 고발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법적인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예, 일단은 어떠한 죄가 성립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이라도 허위 공문서 작성이 이제 성립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에 따라서 이제 형법상의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또 말씀 주셨던 이 공용 서류의 무효라든지 이런 부분도 쟁점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에 따라서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관계에 대해서 일단 공수처는 부인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를 어떻게 특정할 수 있을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이고, 또 검찰에서 특정을 해서 기소를 해서 재판을 넘기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재판부가 그에 대해서 사실관계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해당 사실관계가 허위 공문서라든지 이런 형법적인 죄에 해당하는지까지도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어느 정도의 처벌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그 성립에 대해서 보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네. 이번엔 좀 다른 이야기로 다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창원으로 내려가서 이틀 연속 창원에서 이 명태균 씨를 집중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봤을 거라고 보실까요?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는 우선 이제 윤 대통령 부부가 2022년 6월, 그러니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 명태균 씨의 요청을 받고 결국에는 이 의원들에 대한 공천을 개입했는지 이 여부에 대해서 일단 다시 한번 짚고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일부 진술 혹은 질문 내용들을 봤을 때 이제 검찰에서는 명 씨에게 당시에 뭐 윤 대통령의 부부의 자택을 찾아간 적이 있는지, 또 여론조사 결과를 또 직접 전달한 적이 있는지 이런 점들을 묻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일단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된 사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윤 대통령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와 통화한 내용까지도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 점을 중점적으로 조사 진행을 했을 거라고 보고, 또 그 밖에도 지금 뭐 명태균 씨 입에서 나오고 있는 각 그 유력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조사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명태균 씨가 주장하는 바로는 뭐 각종 선거 당시에 여론조사를 지원을 했었고, 또 그 여론조사 비용에 대해서 뭐 그 대금을 대납받았다라는 그런 취지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질문과 답변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사실 지금 뭐 2차례 정도 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제 그 창원지검으로 가서 피의자 신문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앞으로도 지금 이 피의자 신문 조사는 상당 부분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어떤 점들을 챙겨 볼지를 뭐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야권에서는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가 특검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서야 속도를 올린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통상적인 수사 속도와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사실 뭐 지금 속도가 빠르다라고 보기도 힘들긴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지연되었다라고도 보기엔 조금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명태균 씨가 구속된 게 이제 지난해 11월 중순이고 12월 초에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뭐 이렇게 보면은 신속하게 사건이 진행되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다만 이제 지금 뭐 창원지검에서 지난번 수사 결과를 발표했을 때 상당한 숫자의 그런 관계자들이 존재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조사가 진행이 됐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이런 관계자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도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됐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이제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사건이 이송됐을 때가 이제 17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주에 결국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다면은 사실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사건의 규모라든가 관련자들의 숫자,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된 내역을 보면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까지 너무 지연됐다, 수사가 늦다라고 보기에도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또 하나 관심인 게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부부가 실제로 뭐 소환될 수가 있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조금 어떻게 보실까요? 대통령의 경우 특히나 이제 탄핵 심판 여부에 따라 판단 결과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좀 고려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이 공천에 개입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관련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그렇다면 피의자라든지 아니면 참고인으로서의 조사가 가능할 것이냐가 쟁점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필요에 따라서 조사 여부는 진행이 이제 검토가 될 것입니다. 다만 지금 피의자로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대통령에 대해서는 헌법상의 불소추 특권은 있습니다. 네. 다만 이 불소추 특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 자체는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지배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아마 수사 자체는 진행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이는 것이고, 만약이라도 이 탄핵 심판 결정에서 파면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불소추 특권의 이 쟁점 자체도 없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사의 그 기간 자체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다만 이 수사를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중요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이 수사 기관에서 이 관계 사실관계를 최대한 다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중요 피의자를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네. 해야지 또 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조금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